그렇다면 교회는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부모 자녀 관계 향상, 이 상호 이해 확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부모의 사랑인데 이 부모 사랑의 이 동전의 양면이 집착이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코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하시려고, 근데 이 트레이닝과 코칭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고 사랑으로 코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리스펙트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라는 친구들은 이 영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이 영어 발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장 어릴 때 민감한 부분이 친구 이름 잘못 부를 때 아주 민감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얘기인데요. 그 아이가 이제 생일 잔치를 해서 누구누구 초대할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 친구 중에 이런 애 이름 있지? 라고 했는데 그런 애 없다는 거. 다 발음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큰 얘기인데 그냥 줄일게요. 그 두 번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교육을 강조하고 부모 교육, 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면 그 안에 이 세속적 가치가 충만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성공, 부, 권력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공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의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빙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각 부모님들이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왜냐? 내 친구에 따른 어느 학원을 다니고 내 누구는 어느 학원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비교하면서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확신을 시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네트워크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 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5일을 학교에서 하고요. 또 교회 매주 나와도 딱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가치관이 서로 충돌될 때 참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충돌될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그 가치관이 왜곡돼 버리고,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가치관을 자기가 정립해 나갈 때 너무 부모가 강요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관이 없어지는지, 너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 따라서 장난한다고 어떤 가치관을 정립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좀 더 머리가 크고 생각이 더 정리가 됐을 때는 그 이전 가치관과 지금 가치관의 어느 혼돈, 그 부분들이 갭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가치관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정과 학교와 교회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이 신앙교육의 이 본산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2세, 1.5세의 관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한국인이냐 호주인이냐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부분도 정말 깊은 이야기이고요. 또 이 에스닉 아이덴티티와 또 이 내셔널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문제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왔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얼터너티브 아이덴티티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더 이상 코리안이냐 오스트레일리안이냐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신앙이 자신의 정체성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교회는 중장기 교육 계획과 커리큘럼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커리큘럼은 단순한 교재를 뛰어넘는 교육 팔러시, 교육 정책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5개년 또 10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지금 유치원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그 배우는 그런 부분들을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한 텀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실시했던 지난 뭐 5년, 10년의 계획 리소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소스를 가지고 그 다음 5개년, 그 다음 10개년 그 계획을 세우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교육 비전은 훨씬 더, 그 미래는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런 5가지의 이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이러한 이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이해해야지 결국에는 이런 교회의 교육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강한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3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양육이고요, 두 번째는 협동이고요, 세 번째는 자율입니다. 이 양육과 협동과 자율은 이 부모님들의 역할인데요. 이 자녀들이 클 때마다 커가면서 이 역할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이 양육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양육은 아이들 먹이는 거, 피딩하고 또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배워야 할 거 가르쳐주고 어떤 좀 더 가이드 역할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면, 협동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이제 빠른 아이들은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머리가 커지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되면은 부모 중심이 이 학생과의 균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 이 스테이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파트너십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춘기, 이 청소년 때가 되면서 자기가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려고 지금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있게 자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자율의 기간입니다. 이 자율의 기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멘토링의 기간입니다. 이 멘토링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중심에서 그 아이가 잘 자기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간이 바로 자율의 기간입니다. 사실 이 양육과 협동과 자율의 기간이 잘 거쳐야지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해주고 그리고 좀 더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이제 자녀 교육의 그 현상들을 보면 양육밖에 없는 거예요. 양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육하고 하다가 애들이 이제 말 좀 어느 정도 알아듣기 시작하면 지시하죠. 이거 하고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되면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육하고 지시하고 컨트롤하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부모 자녀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이 시스템의 이런 환경에서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발달 언어로 디퓨전 그리고 포클로저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디퓨전, 그러니까 이 정체성도 그렇고 자기의 비전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이 디퓨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 너 꿈이 뭐니? 꿈이 없어요. 비전이 뭐니?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탈당한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포클로즈는 뭐냐면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엄마의 꿈, 아빠의 꿈. 근데 그건 자기가 몰라. 너 뭐가 되고 싶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실력도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나이 그 시점이 되면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었을 때 겪는 그 혼돈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클로저도 정말로 그 위험한 이 성장 발달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이 과정 때문에 많은 요즘의 청소년들이 이런 이 청소년 때 감당해야 되는 이 정체성 혼란의 이 과정이 청소년 때 못하고 대학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 감당해야 될 것을 밀어버리니까 이게 그 아이가 영 애덜트가 돼서도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예. 쉽게 마마보이가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자기의 꿈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디퓨전이나 포클로저의 이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양육하고 협동하고 자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지금은 간단하게 두 가지 차원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모 자녀 간의 문화차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두 번째는 자녀들의 이 에트닉 마이너리티로서의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문화차는 뭐냐면 이 문화차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부모님은 모노컬처럴에서 샀던 모노컬처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멀티컬처럴한 아이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좀 획일적이에요. 획일적인 가치, 딱 정답이 하나가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일본도 되게 괜찮고 일본도 괜찮아 보면 우리 모노컬처럴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멀티컬처럴은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노컬처럴한 사람은 폐쇄적이죠. 그리고 멀티컬처럴한 사람은 개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민족들이 왜 이 이민사회에서 왜 아이솔레이트 되고 왜 에트닉 아일랜드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면 결국에 이 모노컬처럴한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노컬처와 멀티컬처는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모노컬처와 멀티컬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집단 문화 중심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집단 문화가 강한 민족이에요.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 문화가 강한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집단 문화와 개인 문화의 차이는 뭐 엄청난데요. 집단 문화는 가장 먼저 위 컨셔스니스예요. 위가 먼저 중요합니다. 개인 문화는 I 컨셔스니스죠. 그리고 집단 문화는 가족과 공동체가 우선이 되고 개인 문화는 개인의 감정과 의견이 우선시 되는 거죠. 집단 문화는 체면이 중요해요. 내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왜 대학에 가느냐? 내 친구 딸이 대학을 가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너 대학 가니? 난 태국 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와 체면 중심 문화가 다르고요. 또 집단 문화는 공동체 우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주의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공동체에서 엘더와 어른들에 대한 그런 것이 강조되고 개인 문화는 이 평등문화가 아주 강조되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문화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른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이죠. 그러나 이 오늘날 우리 자라나고 있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IT 레볼루션을 들어봤죠? 이 IT 혁명. 이 IT 혁명은요, 말 그대로 혁명이에요. 여러분, 혁명이 무엇입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나이가 지금 이제 40인데요. 젊은 사람인데, 저도 사실 아날로그 세대죠, 저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디지털 문화에서 자라나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을 전혀 새로운 인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도 다르고요.
학습 방식도 다르고요. 의사소통 방식도 다르고요. 협동 방식도 아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멀티타스킹에 강해요. 멀티타스킹이 무엇입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귀에는 이어폰 끼고 앞에는 손에는 스마트폰 들려져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는 뭔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 책상에는 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히 한 번에 하나씩 해요. 한 번에 하나씩은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룰이죠. 원띵 에러 타임. 그렇죠? 그러나 이 디지털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볼 때는 얘는 우리 아들은 집중력이 약해요. 우리 애기는 뭐가 주의가 산만해. 예를 들어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랜덤 액세스예요.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머릿말 읽고 챕터 1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화책을 볼 때도 처음부터 봐야지 이게 직성이 풀리는데 얘네들은 랜덤이에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탈논리적인 거죠. 탈논리적.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이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은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자녀 간의 문화차가 이 온도차, 사실 온도차라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자녀들의 생각이나 자녀들의 습성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의 에트닉 마이너리티의 삶을 제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의 에트닉 마이너리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 저는 이제 딸이 2명 있는데요. 8살하고 6살 두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둘 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를 물어보는 시대가 4year kindergarten 가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왜냐? 4year kindergarten 가기 전에는 집에서만 노니까 근데 4year kindergarten 가면서 외국 사람, 소위 영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냐, 호주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런 정체성 혼란은 그래도 초등학교 넘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정체성의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갖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나는 퍼스널 아이덴티티고요. 하나는 에트닉 아이덴티티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정립하는 그런 기간이라면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질풍노도의 시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티의 건데 우리 아이들은 이 퍼스널 아이덴티티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에트닉 아이덴티티까지 함께 이걸 복잡하게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봐야 되고 내가 어디 속해 있냐를 물어봐야 되고 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이런 이중 정체성 형성이 참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호주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어떤 하나의 아티클을 읽은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미국 2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늘 아메리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메리칸이고 나는 한국 백그라운드 갖고 있지만 한국 백그라운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떻게든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성공이 안 돼요. 초리, 파, 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너 한국 사람이네? 한국말 말해봐. 이 문장을 한국말로 말해봐. 근데 이 아이는 한국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한국말 하면 싫어하고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근데 이런 아이였는데 한국말 해보려니까 한국말 못하는 거죠. 결국에 그 회사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1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각날 정도로 이게 참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1.5세, 2세 아이들의 아픔이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이런 부분에 가정이 힘들면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어프로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애들이 마이너이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이 일상적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이래요.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케이스가 전체적이에요. 근데 그 케이스도 맞아요. 하지만 그 케이스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제 연구를 하면서 16명의 우리 2세 아이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16명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차별과 편견. 이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그노하고 괜히 그거를 그냥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존감과 직결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이것이 연결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에트닉 마이너리티로서 이 친구 관계와 이 학교 생활도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할과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되기 위해서 부모 자녀 간의 문화차, 그리고 자녀들의 에트닉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